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 정읍의 시골 수련회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성당에서 조용한 시골 마을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2박 3일 일정 중 마지막 밤에는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폐촌 입구부터 산 중턱 공동묘지 코스까지 담력 훈련을 했었어요. 대학교 선생님들이 처녀 귀신, 드라큘라 복장을 하고 길 중간중간 배치되어 올라가는 애들을 놀래키는 시기였죠. 당시 귀신에 대해 아무런 감각도 없고 또래 아이들에 비해 조숙했던 저는 담력 체험이라는 것 자체가 유치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었죠. 어쨌든 담력 체험은 시작되었고 남자의 하나에 여자의 하나 2인 1조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조 차례를 기다리는 중간중간 산 중턱에선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길 길 때는 아이들 틈에서 피식 비웃기만 하던 제 순서가 왔고 저와 한 학년 위 누나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지인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어둑어둑한 폐가들이 파란 달빛에 비치며 을씨년스럽게 바람에 삐걱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들어서는데 폐가 사이 저편 골목길 끝에서 거뭇한 그림자가 보이더니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땐 저도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어 잔뜩 긴장하고 온몸의 감각을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누나도 그랬겠지요. 한 발 한 발 작은 보폭으로 천천히 걸어나가는 우리와는 달리 그쪽에선 성큼성큼 걸어오더군요. 어두운 폐가에 달 그림자에 가려있던 그 형상을 달빛에 나와 대충이라도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을 때 갑자기 왼편에 있던 담벼락 뒤에서 하는 괴성과 함께 우리 앞에 출발했던 전 조형과 누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우릴 놀래주려고 준비하고 있던 거죠. 온 신경을 전방에 쏟고 있던 우리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죠. 하지만 이내 2명이 4명이 됐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 형상이 걸어오던 골목길을 바라보 누리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죠. 그 2사람이 담벼락에서 튀어나오기 전 달빛에 비친 그 찰나의 모습은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체 그 폐촌에서 혼자 왜 어두운 길을 걷고 계셨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예단섬의 밤길. 제 초등학교 때의 실화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댁은 충남 서산의 벌말이란 곳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섬이 워낙 조그맣고 폐가도 드문드문 있는 그런 섬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댁과 슈퍼가 섬의 끝에서 끝입니다. 그 당시 가로등도 외할아버지 댁 근처에 있는 하나가 전부였고요. 할아버지 댁 가까이 가로등, 옆에 무덤이 있었습니다. 무덤 옆으로 온갖 종류의 풀이 자란 풀밭이 꽤 이어집니다. 섬의 길이 그다지 넓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길 옆에 무덤이 간혹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담을 쌓아서 모래사장과 구분을 해놓았고요. 서해안이어서 밀물 때는 콘크리트 담까지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모부와 아버지와 외할아버지께선 화투를 하고 계셨죠. 밤 12시가 가까워진 아주 늦은 시각이었죠. 외할아버지께서 슈퍼에 가서 담배 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시더라고요. 남은 돈으로는 과자 사 먹으라고 하시면서요. 전 늦게까지 TV 볼 수 있단 거 자체로 신났는데 과자도 사 먹을 생각에 손전등 하나 들고 신이 나서 당장 나갔죠. 밖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그날 무슨 폭풍주의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밀물대여서 콘크리트 담 바로 앞까지 물이 찼는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파도도 엄청 거세져서 파도가 콘크리트 틈 담을 넘어 튀더라고요. 진짜 무섭습니다. 물방울이 튀어서 자연스레 무덤이 있는 풀밭 쪽으로 붙어서 가게 됐죠. 무덤 부분을 지나치면 가로등 불빛도 없어 칠흑입니다. 근데 가로등 불빛의 범위를 넘어서기 전에 누군가 제 뒤통수를 살며시 건드리는 겁니다. 바람하고는 확연히 다른 살살 톡톡 건드린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겁이 많아요. 순간 머리털이 선 저는 한 번에 획 돌진 못하고 살며시 뒤를 보았죠.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림자엔 저밖에 없었죠. 무서워서 예민해졌나 보다 하고 다시 가는데 또 누군가 건드리는 거였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었죠. 무서워서 뛰어갔다 왔죠. 파도가 튀든 말든 상관없이 슈퍼까지 존내 뛰어갔다 왔죠. 그러니까 누군가 건드린다는 느낌이 없어지더라고요. 돌아오면서 거의 다 오니까 가로등 불빛과 외할아버지 댁 불빛이 보이면서 전 안심하고 걸어갔죠. 그런데 걸어가니까 또 누군가 제 뒤통수를 살짝 건드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무서움을 참고 순간 몸을 휙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키만 한 풀이 바람에 따라 흔들리더라고요. 갈대인지 강아지 풀인지 제 기억이 분명치 않지만 풀이 왜 이렇게 커. 세 번째 이야기, 기숙사. 저희 학교 기숙사는 참 남녀 차별이 확실히 구별된 학교라고 생각돼요. 뭐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자 기숙사에 으리으리하고 향기가 진동을 하며 이제 막 지은 아파트처럼 번쩍번쩍한 외형의 새 건물과 달리 바로 코앞에 있는 남자 기숙사는 거미줄은 당근 기본이며 다 쓰러져가는 건물 벽돌 틈에서 바퀴벌레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그저 그런 뻔한 오래된 기숙사였습니다. 참고로 기숙사에 관련된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지요. 물론 이야기의 시점이 되는 남자 기숙사에서는 말이지요.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아실 어느 학교인지 아실 텐데요. 저희 학교 여자 기숙사에서 사람이 한 명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추락사로 말이죠. 건물도 새로 짓고 처음으로 학생을 받았던 때였나? 아니면 1년이 지났던 때였나? 확실히 기억은 안 나네요. 대략 어느 학교인지 예상이 되시나요? 형께서는 그날따라 불만이 폭주했더랬죠. 하던 공부는 며칠째 되지도 않고 그나마 스트레스 해소의 유일한 탈출구인 운동마저도 집중이 안 됐답니다. 이런 와중에 기숙사 밥을 먹고 있으니 갑자기 내 나이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친구들은 직장 잡고 또는 결혼하고 등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떠오르며 후회감과 자괴감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랍니다. 아무튼 스트레스 받기 딱 좋은 생각들로 가득한 머리가 그날은 하루 종일 되려는 것도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녁이 되어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고 하셨죠. 룸메와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침대에서 잠을 청했더랬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달콤한 잠에 취해 열심히 자고 있는데 방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랍니다. 당시 자기 방으로 자주 놀러오는 친한 동생이 있었다고 하셨죠. 물론 저도 아는 놈입니다. 한참 잠에 취한 터라 눈을 살며시 떴지만 어두운 데다 눈도 잘 안 보인지라 이놈도 컴퓨터 하러 왔나 보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근데 이 녀석이 창문 쪽으로 쓱 가더니 다시 그 형 머리 위 옷장 앞에 떡하니 서더라는 겁니다. 키가 장대같이 시커먼 놈이 말이죠. 그래서 그 형이야, 임마 형 지금 자는 거 안 보이냐? 컴퓨터 할 거면 조용히 해라라며 잠에 취해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더랬지요. 근데 이 녀석이 그 형 머리 위쪽에서 계속 몸을 좌우로 천천히 흔들더라는 겁니다. 당시 그 형은 보이지도 않고 그 녀석이거니 생각한 터라 무섭다는 생각을 안 하셨다는데 피곤한 와중에 머리 위에서 신경 쓰이게 움직이는 게 보이니 짜증을 냈대요. 지금 뭐하니? 형 자는 거 안 보이냐? 맞을래? 그렇게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하니 갑자기 그 녀석이 쓱하며 문 쪽으로 나가더랍니다. 근데 그 형이 정말 까무러치게 놀란 건 문 쪽으로 나가는 형체가 아무리 자신의 눈이 안 좋다고 해도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쯤은 구별할 수 있는데 이 녀석이 나갈 때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자신만 본 것이 아니라 옆 침대에 누워있던 룸메도 같이 보았다네요. 그런 일을 겪고선 찝찝한 마음에 이 아끼는 기숙사를 나와 자취방을 잡았다는데 그 자취방에서도 이런저런 뒤숭숭한 일들을 꽤나 겪었다네요. 네 번째 이야기, 집에 혼자 있을 때. 무더운 더위가 시작될 무렵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쓸 때와 마찬가지로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죠. 그때 저는 군대를 막 전역하고 한참 백수 생활을 하던 때였고 그날 부모님들은 일 때문에 두 분이서 같이 서울에 올라가신 상황이라 집안에는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전 복도식 아파트 5층에 살고 있습니다. 제 방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방 안 창문만 열어놓으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소리와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때 나는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엘리베이터하고 제 방은 가깝습니다. 한참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라 낮과 밤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에 게임을 하고 있었죠. 새벽 한 2시쯤이었을 겁니다. 게임을 한참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띵 하는 소리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 그 한 번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야? 누가 이 새벽에 장난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별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한 30분을 계속해서 들리니 신경이 점차 쓰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창문으로 한번 들여다봤었죠. 엘리베이터는 2층과 5층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더군요. 물론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5층에 도착해서는 문만 열리고 버튼 누르는 소리 같은 건 안 나더군요.
저는 평소 겁이 별로 없고 귀신 같은 건 안 믿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창문을 닫아버리고 다시 컴퓨터로 돌아와 게임을 했습니다. 확실히 창문을 닫으니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누가 지나간다면 엘리베이터 앞 천장에 달린 등으로 인하여 제 방 창문으로 그림자가 비춰지죠. 그리고 창문은 반투명 이중 창문으로 아주 약간 희미하게나마 밖에 불빛만 보입니다. 한 5분쯤 지났을까요? 무언가 검은 그림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그렇게 빨리 지나간 것은 분명 뛰어서 간 것 같은데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물체가 공중에 뜬 것처럼 고정된 채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건 뭐지? 사람일까? 아니야,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해지려는 찰나에 또 한 번 이번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휙 하고 아까와 같은 느낌으로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군요. 그리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죠.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분명 여자가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언뜻 들리더군요. 분명 창문은 닫았는데 말이죠. 아주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냅다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흐느끼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군요. 끝내 그 소리가 제 방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방 안을 확인해 볼 정신도 없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길 몇 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 않더군요. 물론 그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귀신은 같나? 하고 확인해 볼 여력은 없었습니다. 잠시 뒤에 갑자기 현관문에서 쿵 하는 누가 주먹으로 내리친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도 그 소리 기억이 생생하네요. 저는 정말 두렵긴 했으나 약간의 호기심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불을 빼꼼히 들춰서 제 방문을 봤습니다. 저희 집 현관의 등불은 어떤 물체가 지나가면 센서에 의해 불이 켜지는 등이었습니다. 당연히 거실과 제 방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죠. 그런데 방문 틈 사이로 현관에 있는 등이 켜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현관문은 잠가놨고 쿵 하는 소리만 들렸지 누가 들어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건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결론은 귀신이든 뭐든 집안에는 저 혼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대로 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두려움에 몸서리치면서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길 바랬습니다. 다음날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지새우며 이불 속에서 꼼짝달싹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는 거지만 과연 그 그림자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그 흐느끼는 소리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2층이 눌러지지도 않고 2층에서 멈추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어린 시절 겪었던 일. 그러니까 전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위치한 물금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5학년 때였나? 6학년 때였나?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경남 하동 인근의 유스 호스텔로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시간이 꽤나 흘러서 정확한 지명이나 명칭은 기억이 나질 않네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대략적인 풍경은 일단 외벽이 빨간 벽돌로 지어진 큰 본 건물과 그 절반 크기 정도 되는 작은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호스텔은 동네 뒷산 정도 되는 작은 산을 등지고 서 있었고 앞쪽으로는 꽤나 수심이 깊은 계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엔 선생님들과 호스텔 교관들이 사용을 했었고 큰 건물에 저희가 묵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친구들과 배정받은 방은 3층이었고 방 안의 베란다로 뒷산이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짐을 풀고 방 정리가 되자 교관들이 두어 시간 정도 자유시간을 주더군요. 몇몇 친한 친구들이 제가 있던 방으로 몰려왔고 의뢰 여행지에서 많이들 하는 진실게임이며 베개 싸움 등등을 하고 신나게 놀고 있었죠. 그러다 같은 반 여자애가 방이 조금 덥다며 바람을 쐰다고 베란다로 나갔는데요. 약 1분이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거의 기다시피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제가 마침 베란다 문 쪽에 앉아서 친구와 얘기를 하고 있었던 터라 왜 그러냐고 묻자 밖에 산 쪽을 가리키며 뭘 봤다고 하더군요. 얼떨결에 베란다로 뛰어나간 저도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와 직선거리에 있던 산 중턱의 흐릿한 실루엣으로 사람 얼굴이 보이더군요. 워낙에 어두웠던지라 정확한 형체는 파악할 수가 없었지만 사람 얼굴은 제가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깜짝 놀란 저도 후다닥 방으로 들어와 버렸는데요.
반쯤 어리나가서 누워있던 여자애가 저보고 너도 그거 봤냐고 묻길래 봤다고 하면 진짜 기절이라도 해버릴까봐 아무것도 못 봤다고 둘러댔습니다. 정말 사람이 어리나간다는 말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지 그날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여자애는 눈이 풀려서 비틀비틀하더니 결국 다음날 오후 늦게 집으로 출발할 때까지 호스텔에 마련된 의무실에 멍하니 누워있더군요. 그때 당시에 교관들이랑 선생님들이 몰려오고 난리법석을 떨었을 때도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베란다에서 뭘 봤냐고 했을 때도 도저히 그 말을 못 꺼내겠더군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어리다면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사리분별은 하는 나이인데 차마 귀신 같은 걸 봤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선생님께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같은 방을 쓰던 남자애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친구들과 몰래 베란다 쪽에 앉아서 아까 그 자리를 한참을 주시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에서 기분 나쁘게 하얗게 빛이 나던 그 사람 얼굴 형체는 지금까지도 무엇이었는가 의문이네요. 6번째 이야기, 80년대 버스에서의 실화. 때는 80년대 후반 올림픽 전후로 초등학교 3학년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집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저도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당시 꽤 유명한 초등학교로 유럽식 교복과 빵 모자를 쓰고 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저희 집이 상당히 멀어서 버스를 꽤 오래 타고 가야 했습니다. 전학 온 지 얼마 안 되고 처음 타는 버스의 코스도 길어서 당시 항상 버스 탈 때 저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운 좋게 자리가 나서 앉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때가 봄인지 가을인지 창문 사이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팍 때리는 겁니다. 놀라서 깨보니 모르는 아줌마가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는데 잠도 덜 깨고 머리까지 맞아서 한참 멍하니 있다가 보니 아줌마가 뒤에 있는 할머니한테 자리를 양보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났는데 일어나기가 무섭게 아줌마가 제 팔을 잡고 자리에서 밀쳐내더니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시고는 또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아줌마가 어린 놈이 버릇없네라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입이 아주 거친 할머니와 아줌마는 갑자기 다짜고짜 뜬금없이 너 어디까지 가냐? 하고 아줌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입이 거칠긴 해도 할머니 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저한테 미안한 마음에 버스 잘못 탔는지 확인해 주려고 그러는지 알고 아무 생각 없이 A 아파트 가는데요라고 했더니 한심하다는 눈으로 쳐다보며 이 버스는 거기 안 가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돼서 버스 창문을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가 아는 코스에 눈 익은 동네가 아닌 거예요.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다가와서는 두 정거장 더 가서 내려. 거기서 X번 오면 그거 타. 애가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 애 엄마는 이런 애를 혼자 버스를 태워 보내고 싶을까? 여하튼 또 횡설수설했지만 그래도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승강구 입구 봉 잡고 서서 말해준 버스 정류장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알려준 버스 전 코스가 제가 눈에 아주 익은 동네인 거예요. 순간 뭔가에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그 어린 나이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오싹하고 뒤에 아줌마랑 할머니가 독사의 눈으로 절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승강구 입구에 그러게 서 있는데 흰 와이셔츠 입은 아저씨가 제 옆에 조용히 서서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 버스 내가 아까 말한 그 아파트 가는 거야. 그리고 승강구 입구에 서 있지 마.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고 아주 천천히 버스 앞좌석 쪽에 이동했어요. 다행히 사람들이 조금 많은 터라 사람들 틈 속에 숨죽이고 숨어서 떨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아줌마랑 할머니 쪽은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못 보니까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절 독사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닐까? 엄마인 것처럼 속여서 울어도 끌고 내리면 어떡하지? 머리가 터질 것처럼 복잡하고 무서웠어요. 곧이어 버스가 정류소에 멈추고 아까 그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내렸고 버스는 다시 출발했어요. 이제 아줌마가 알려준 버스 정류소로 출발하는 거였죠. 저는 사람들 틈 사이를 비집고 최대한 앞쪽으로 아줌마랑 할머니한테서 멀리 떨어졌어요. 그러게 한참을 비집고 앞쪽 승강구 근처 창문 쪽에 서 있을 때쯤 버스가 멈췄어요. 사람들이 와르르 내려더군요. 그리고 버스 문 위 닫힐 때쯤 창문 밖으로 다급하게 두리번거리는 아줌마와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두리번거리던 아줌마랑 제가 눈이 마주칠 때
그 분노한 눈인지 먹이를 놓친 맹수의 눈인지 알 수 없는 공포스러운 눈 때문에 저도 모르게 창 쪽에서 버스 안쪽으로 급히 몸을 숨겼고 아줌마랑 할머니를 정류소에 남긴 채 버스는 출발했어요. 그때 납치당했다면 생각하기도 싫군요. 7번째 이야기, 오싹한 경험. 당신 암막 수능을 친 뒤였고 여느 애들처럼 해방감과 자유를 만끽했지. 내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터라 뭐 주변에 딱히 놀러갈 데가 없었어. 학교에서는 영화 보고 놀면서 저녁 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수능 마치고는 거의 그런 생활이었지. 정확히 금요일로 기억하는데 그날도 학교 오전 시간으로 마치고 애들이랑 축구 좀 하다가 약속 정하고 헤어졌지. 저녁 때 친구네 부모님이 어디 가신다길래 걔네 집에서 술 먹기로 했었거든. 다음 날이 놀토라서 우리 전부 삐뚤어지게 마셔보자고 그랬었어. 항상 모이는 7, 8명 고정 멤버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시간이 안 맞는 거야. 학교에서 미리 10,000원씩 걷었었는데 정작 모인 건 4명밖에 없었어. 집 비워준 친구랑 나, 다른 동네 사는 반 친구 2명. 8명이 먹어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돈으로 4명이서 즐길 수 있으니까 우린 뭐 좋아했지. 서로 꼴라 만들어 버린다면서 내기하니 어쩌냐고. 그때까지 재밌고 좋았지. 친구 어머니가 해두고 간 부대찌개에다가 배달시킨 치킨, 족발 뜯으면서 한 잔씩 했어. 올해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헛소리도 해대고 한창 떠들고 즐기고 그러다가 2, 3시쯤 됐었나? 갑자기 바깥에서 철커덕하고 현관문 소리 비슷한 쇳소리가 나는 거야. 그때가 겨울이라 친구 집이 외풍도 심하고 거실은 추워서 안방에서 문 닫고 술판 벌였었거든. 근데 갑자기 바깥쪽에서 그런 소리가 나니까 나랑 친구들 다 얼어붙은 거야. 친구 부모님 오신 줄 알고 말이야. A가 조금 혀 꼬인 듯한 목소리로 우리한테 일단 가만히 있어 보라고 부모님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한번 보고 오겠다고 했었지. 난 그때만 해도 걔네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이랑 잘 알아서 부모님한테 죽었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 여하튼 A는 방문 열고 나가자마자 닫고 안에서 우리는 가만히 소리만 듣고 있었는데 처음에 뭐라 중얼거리는 소리 이후로 이상하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2분 정도 지났나? 내가 기분이 좀 그래서 이왕 혼날 거 먼저 매맞고 후딱 정리하고 돌아가자는 생각으로 방문 열고 나가봤어. 이상하게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현관문 쪽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길래 자세히 보니까 살짝 열려 있는 거야. 직감적으로 뭔가 일 터졌다는 느낌의 방에 있던 친구 2명이랑 같이 집 밖으로 나갔지. 셋이서 밖에 나갔는데 그렇지 않아도 사람도 별로 없는 시간이고 가로등도 고장 나 있고 너무 어두컴컴하니까 지레겁부터 나는 거야. 급하게 A 번호 눌러서 전화해봐도 받지도 않고 휴대폰 가지고 있는지도 확실하지도 않고 친구 2놈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는지 해롱대면서 춥다고 칭얼대면서 들어가자는 거야. 내가 진짜 그때 술 기운에 쌍욕하면서 A 찾아보라고 하니까 그제야 정신을 좀 차리는 거야. 그러다가 같이 찾던 친구 한 놈이야 A 저기 있다라고 하길래 가리킨 쪽 봤더니 A가 아파트에서 좀 떨어진 공터 쪽으로 뛰어가고 있는 거야.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 술 먹고 있던 놈이 뒷박질이라니. 자세히 보니까 누가 뒤따라서 뛰고 있는 거야. 2명한테 쫓기고 있더라. 옆에 분리수거함에 있던 나무 몽둥이 비슷하게 생긴 거 집어서 나랑 친구 2명이서 쫓아갔어. 나도 100m에 13초대라서 꽤나 자신 있었는데 계속 뛰는데도 술 때문인지 거리가 안 좁혀지는 거야. 나랑 같이 뛰던 친구도 나랑 비슷하게 달리던 놈이었는데 마찬가지였고 다른 친구는 살집이 좀 있어서 못 따라왔어. 그래서 걔 보고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둘이서 쫓아갔지. 그렇게 좀 더 뛰어가다가 A가 계속 불빛이 안 드는 쪽으로 도망치는 거야. 2사람한테 쫓기면서. 그때 더 이상 쫓아가면 진짜 무슨 일 날 것 같아서 남은 힘으로 부른다는 게 진짜 큰 소리로 욕을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지친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냈는지. 갑자기 쫓아가던 2사람 중에 한 명이 뒤돌아보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A가 쓰러졌어.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도 같이 멈췄어. 내가 막 소리 지르면서 달려가니까 둘 다 나를 지그시 보는 거야. 순간 오싹하면서 소름이 돋더라. 거리도 있고 어둡다 보니까 확실히는 안 보였는데 기어가면 갈수록 스멀스멀 하더니 가까이 가니까 사라지는 거야. 나도 술 먹어서 제정신이 아닌가 싶었지. 쓰러진 거 일으켜 세운 다음에 내가 A 보고 누구한테 쫓겼냐고 쌍욕을 미친 듯이 해대니까
눈동자가 조금 흔들리더니 정신 차렸는지 갑자기 나보고 왜 지랄이냐고 우리 바깥에 왜 있냐고 그러는 거야. 내가 열받아서 따귀 한 대 때리려고 손 올리려는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펑하고 폭발음이 일어나더라. 친구 집 쪽에서 난 소리였었어. 그리고 구조대가 오더라. 에이 이 새끼는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나는 긴장 풀려서 진짜 눈에서 눈물이 다 나고 옆에 있던 친구들도 술 다 깨서 에이 보고 쌍욕해대고 참 난리도 아니었어. 아직까지 의문인 건 부르지도 않은 구조대가 어떻게 왔냐는 거야. 분명 친구 전화에는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찍혀 있었고 내 말대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었는데 뭐 어찌됐든 그건 그렇다 치고 좀 소름 끼쳤던 건 A가 우리랑 술 먹다가 방문 열고 나간 것까진 기억하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된진 모르고 꿈을 꿨대. 꿈에 외할머니가 나오시더니 잠시만 어디 나갔다 오자고 해서 A는 싫다고 했대. 계속 가야 한다고 하시길래 하는 수없이 따라갔는데 정신없이 따라가다가 A가 언제까지 가야 되냐고 힘들다고 하니까 걔네 외할머니가 이제 거의 다 왔다. 잘 있어라고 했대. 그리고 깨니까 내가 쌍욕하고 있었대. 알고 보니까 애인의 부모님은 외할머니 제사 때문에 외가로 가신 거였고 나랑 같이 쫓아가던 내 친구는 사라졌던 두 사람은 아예 본 적이 없고 그냥 A만 죽어라 쫓아간 것뿐이었어. 내가 왜 몽둥이를 가지고 갔는지 몰랐대. 두 사람은 아직도 의문이지만 8번째 이야기 20년 전 그녀의 뒷모습 2002년은 저에게는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 해는 빠른 생일이라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해이고 대한민국 일본 공동 개최를 한 월드컵이 열리기도 한 해였고 처음 만난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된 해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건강하시고 그렇게 멋쟁이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한 해였습니다. 아버지는 2002년 11월경에 제 앞에서 어머니를 찾으며 돌아가셨었고 그 이후에 약간이지만 찝찝한 여자를 만났던 것 그리고 그 여자는 동네에서 소문이 아주 안 좋은 정체불명의 여자였다는 것 오늘도 오지게 빡세네. 노동의 끝은 항상 달콤하고 상쾌합니다. 오늘도 그 상쾌함을 유지한 채로 하루새가 빠지게 벌어놓은 돈으로 두당 만원씩 모으고는 술집을 갑니다. 20살에는 그저 당당하게 술 마시고 담배 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술자리에 앉아서 민증 검사를 합니다. 당당하게 만병을 꺼내는 친구들. 나도 민증을 꺼내는데 아차 빠른 84년생 전 인상으로 민증을 대신합니다. 술 한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네요. 올 때 맥주 2병 사와. 아버지는 맥주를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동반자 하이트, 에세순, 서부영화. 네, 사갈게요.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일당 벌은 거 중에 10,000원밖에 안 남네요. 집으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아들 고생했네 하시면서 눈은 봉지를 보고 계십니다. 너무하셨어요. 여기서 약간의 아버지 소개를 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형제가 많으십니다. 5남 2녀 중 둘째시고 차남이라고 하나요. 제일 큰 형은 그러니까 저한테 큰아버지 되시는 분은 건달이셨습니다. 동성로 쪽에서 놀부라고 하면 안다더군요. 물론 주먹질이 자랑은 아닌지라 알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 주먹질이 싫다던 저희 아버지도 대구시 대회 주니어 벤텀급 3위까지 입상하셨던 분이시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희 아버지 깡다구 셋입니다. 대들기도 무섭고요. 뭐 사실 입상 경력만 들었지 실제 트로피나 상장 같은 걸 본 적은 없지만 아버지 친구분들이랑 대화하실 때 보면 확실한 것 같더군요. 그런 소리 듣고 확실했습니다. 뭐 그냥 그런 분이시라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저는 영화를 봅니다. 지금 참 아쉽지만 그때라도 아버지한테 애교 한번 떨고 같이 술 한번 마셔볼 걸 그랬군요. 아버지는 제가 술 마시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영화 2편이 끝나가던 시간 어머니는 다음 날 근처 은행에서 모임이 있는지라 김밥을 싸러 가셔서 아직 안 오셨고요. 동생은 이미 취침했습니다. 다음 날 주말이라 할 것 없는 아버지와 저만 큰 거실에 배 깔고 영화를 봅니다. 사실 전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보면 밤에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2시가 넘었네요. 벨이 울립니다. 문 열고 들어와 왜 벨을 누르고 있어. 아버지는 어머니가 오신 줄 알았나 보네요. 근데 어머니가 안 들어오시네요. 어머니가 아닌가 봅니다. 3분여 지났을까 또 벨이 울립니다. 아버지 누가 장난치나 봐요. 시간이 몇 시인데 장난을 치냐. 좀 이따 또 그러면 쫓아내야지.
어떤 겁 없는 양반이 아버지한테 죽을라고 장난을 치는지 불쌍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위화감이 조금씩 생기더군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벨이 울립니다. 평소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확인해 보실 아버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는지 자꾸 저보고 나가보라고 합니다. 아버지랑 저랑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생김새, 성격, 터프하고 쿨하고 겁 많은 것까지 저랑 아버지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즉 아버지도 겁이 나신단 거지요. 나이 50다 된 양반이 귀신을 무서워하다니요. 근데 저도 무서워요. 이번은 뭔가가 조금 다릅니다. 검기만 했던 화면의 회색빛이 점점 넓어지면서 무언가 형체가 보입니다. 뭐지? 형체가 움직입니다. 천천히 상하좌우 빙글빙글. 조용히 제 방에 가서 야구 배트를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나가기는 무섭더라고요. 벨이 또 울립니다. 조금씩 더 넓어지는 회색빛. 뭔지 알 것 같은데 뭘까? 저게 뭐야? 또 한 번 벨이 울립니다. 쌍욕이 터져 나옵니다. 아버지 벌떡 일어나십니다. 예상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눈입니다. 눈 맞습니다. 아버지 저거 눈 맞지요? 누군가가 인터폰 화면에 눈을 밀착시키고 알아볼 때까지 장난을 치고 있나 봅니다. 아버지 쿨하게 한마디 하시네요. 나가봐라. 저는 나가기로 했습니다. 벨이 한 번 더 울리고 심호흡 후 저는 문을 박차고 나갔고 아버지는 경비실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대구 성서에 있는 주공아파트로 주공아파트 1단지, 2단지를 제외하고는 아파트가 전부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입니다.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복도식은 한 창의 옆으로 쭉 집이 있는 형태고 계단식은 내려가서 두 집 내려가서 두 집 이렇게 있는 형태입니다. 문을 열고 눈에 들어오는 그 사람은 예쁘다라고까지 하고 싶은 몸매의 여자가 뒤를 보고 서 있습니다. 얼굴은 안 보이네요. 그 여자가 그렇게 잠깐 서 있더니 그 높은 힐을 신고 뛰어내려갑니다. 멈춰 섰습니다. 잡아야겠다고 느꼈죠. 귀신이 아닌 이상 사람인데 뭐라고 생각하고 따라 내려갑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따라 내려갔는데 간격은 좁혀지지 않고 어느 순간 내가 따라가는 건가? 내가 쫓기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다가 무언가 제 앞을 콱 막습니다. 저 정말 그때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경비 아저씨를 3층에서 만났습니다. 경비 아저씨를 보는 순간 안심이 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네요. 근데 번뜩 드는 생각이 그 여자 어디 갔지? 아저씨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저희 동네는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한참 전의 이야기지만 개구리 소년 5 형님들 실종 사건이 있던 동네고요. 유골도 근처 산인 어룡산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남녀 부부싸움 후 황산을 뿌리고 17층에서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죠. 또 가스가 폭발했었는데 다들 멀쩡한데 갓난아기 둘만 죽는 사고가 일어났었고요. 흔한 일이라면 흔한 일이지만 개구리 소년 사건을 제외한 작고 큰 사건의 작은 실마리엔 그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와전된 얘기겠지요. 사실 저도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도 찝찝하긴 엄청 찝찝하네요. 무슨 쌍팔년도 망태 할아버지도 아니고 같은 애. 그 건강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품으로 강하게 파고들며 돌아가십니다. 손 하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 3개월을 후두함에 괴로워하시다가 마지막에 무언가를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시며 자존심 강하던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숨듯 돌아가셨죠.